소개 좀 해주세요. 갤럭시 21S. 일단 조금 아래로 내려야 되겠어요. 지금 엑셀 자료인가요? 줄 수 있는데? 네, 엑셀 있는데 파일 그냥 쳐서 어떻게 목사님, 서보혁 박사님. 지금 오가에서 오고 계세요. 예, 그럼 지금 열심히 걷고. 자, 컬트 S링거 소개해 주세요. 간단하게. 소개할까요? 예, 네, 전 커트 에슬링어입니다. 미국 장로 교회 성도자예요. 또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 파송 고맙습니다. 남승원 선생님. 컬트 S링거. 이게 뒤에 꽂으시면은 이제 들어가는 거야. 그 단말 위치를 바꿨더니 지금 유튜브 중계 소리가 들어간 거예요. 되고 있는 거지? 네. 그지? 이게 늦는 거지. 들어갔더니 안 되고 있어가지고. 그렇게 이거 하셨어요? 박사 오셨네. 그럼 저쪽으로 앉아. 그냥 그렇게. 장로님? 남성원 신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주님. 011-4241-070 한 메일. 나오신 분 소개 좀 했어요. 차 안에 앉아 계신 분. 예, 소개해 주세요. 음소거 해제를 안 하셔가지고. 그러면 이게 여보세요? 예, 저기 소개해 주세요. 예. 저 한국 기독교 장로회 남신도의 상임총무 권종범 장로입니다. 네, 장로님 고맙습니다. 예. 권종범. 아니 뽑으셨어? 권종범 장로 남신도의 총무. 그다음에 하나 드릴까요? 일단 저희들 기술적으로 한 1, 2분만 더 정리를 하고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된 거죠? 시작하면 유튜브 라이브 준비하고 있다고. 네, 유튜브 라이브도 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오늘 순서자들 비롯해서 실무진들이 한 군데 모였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간이 되었으므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신승민 목사입니다. 지난해 연말 개정된 남북관계발전법은 대북전단 살포행위 등을 포함한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조항들을 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번 개정은 남북관계발전법의 목적인 남북의 공동 번영과 평화 통일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치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지난해 개성공단 폭파 사태를 통해서 똑똑히 보았듯이 대북 전단 살포 행위는 남북 간 신뢰를 훼손하여 궁극적으로 남북의 화해와 평화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주도하는 단체들은 선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을 거론하면서 국내외적으로 극렬한 반대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개신교와 천주교는 인권운동뿐만 아니라 남북의 화해 평화를 위한 일에도 열심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두 정당은 성당이나 교회에 속한 교인들이 과연 이 법이 인권과 선교의 자유를 가로막고 있는지, 또는 북한 정권을 비호하고 있는지, 아니면 남북의 공동 번영과 화해를 위한 법인지를 정확히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이번 공청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오늘 공청회는 그 화면에 아마 다 보실 텐데요. 그 순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발제자이신 서보혁 박사님, 그리고 강미진 선생님, 그리고 현장 증언 강주석 신부님과 연천 계신 윤광진 대표님 모시고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우리 폐 말씀은 이영중 총무님께서 해주시기로 하시겠습니다. 먼저 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를 대표해서 강주석 신부님께서 인사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의미 있는 자리에 함께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수고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 사회 보신 신 목사님 소개 말씀 주신 대로 대북 전단 문제가 여전히 이제 국내에 논란이 있는데 뭐 어떻게 보면 양쪽 다 정의와 평화를 위한다는 어떤 그런 명분을 가지고 뭐 특히 미국 쪽에 뭐 이렇게 뉴스를 보면 미국 쪽에서는 내정 간섭이라는 비난까지 감수하면서도 어떤 강한 의견을 주는 정치인들도 있는데 그만큼 이제 정의를 위한 확신을 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근데 너무 상황에 대한 인식이 다르다 이제 이런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안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이해가 참 많이 다르구나, 차이가 있구나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이번 기회에 느끼고 있는데요. 우리 천주교에서는 고해성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잘못한 것은 이제 고해를 하는데 마지막에 이제 거의 전통적으로 이런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 밖에 알아내지 못한 죄에 대해서도 용서를 청하는 그런 기도를 하거든요. 그런 청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알아내지 못한 죄라는 게 내가 모르게 저지른 잘못이라는 거죠. 내가 모르게. 근데 이제 많은 경우에 무지에서 오는 잘 모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경우가 있다고 저희가 전통적으로 우리 신앙 안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분명히 저는 한반도 문제도 이렇게 잘 모르고 무지에서 오는 죄라는 어떤 그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선을 행한다고 생각을 하는데도 그것을 정말 잘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우리가 이 땅의 현실에 대해서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는데 여러 차원에서 관심이 있을 테지만 정말 이 현실을 더 잘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성찰의 자리가 될 수 있다고 믿고 다시 한번 여러 준비를 해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와 통일위원회 위원장이신 정병주 목사님께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예장 선한목자교회 정병주 목사 먼저 새해 인사드리고요. 또 공청회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의 실행에 관한 공청회는 우리 새해를 출발하는 화두로서 그리스도인들의 국가와 사회적 책임에 대한 신성한 봉사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국회가 이 법을 제정하면서 특별히 대한민국의 정치적 또 지정학적 상황의 인식의 범주 안에서 북한 접경 지역의 국민의 안전과 또 미래지향적 평화 공존의 남북한 발전을 위한 마땅한 안전장치를 위한 법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법에 대한 이해는 진영에 따라 이해를 조금씩 달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한편에서는 이미 이 법이 오히려 평화 공존을 방해하는 것이고 또 대북전단 살포 금지는 북한의 외부 지식을 차단함으로 개혁과 개방의 길로 나오는 것을 방해하는 잘못된 법조문이 될 것이라고 크게 우려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 미국의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 군축 담당 특보 등을 비롯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견해는 이 대북 전단의 정보 가치는 크게 없으며 전단들이 휴전선 부근에만 떨어지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의 대외 정보 취득이나 또 그들의 사고를 변화시키는 데에는
주요 소스가 아니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 법이 향후 한미 관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염려도 예측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은 너희는 평화를 위하여 일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른다면은 평화를 위한 이 순례는 마땅한 우리들의 의무입니다. 자자손손 우리 국민들이 역사를 이어가고 문화를 창출하며 또 숨쉬고 살아가는 이 땅, 한반도는 미래의 세대들을 위한 생명 공간의 장이라고 하는 점에서 대북전단 살포라는 일련의 자극적인 방법은 마땅히 지양되어야 하고, 남북 간 화해 통일이라는 민족의 염원을 저해해서는 안 되며, 또 법의 취지에 맞는 높은 수준의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담론이 펼쳐져서 공감대 형성을 위한 장으로 성숙시켜 나가는 의미 있는 공청회가 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이번 공청회는 저희가 천주교 민화회하고 공동 주최를 하고 있지만요. 사실 그 교회협의 가맹교단이 예장통합 그리고 감리교 성공의 기장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네 교단을 대표해서 지난 9월에 총무로 취임하신 김창주 목사님께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 올리시겠습니다. 김창주 목사님. 감사합니다. 아유, 분주한 가운데 이렇게 또 귀한 공청회를 여러 배움의 기회를 가지게 되어서 너무나 좋습니다. 특별히 NCC에서 이렇게 수고해 주시고 또 여러 협력하는 우리 기관들이, 교회들이 함께 참여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정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엄중한 상황에 우리에게 귀한 그런 의견을 나누고 또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함께 협력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대면하지 못하고 화상으로 배웠지만 한 분 한 분 뵈니까 대단히 반갑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오늘도 저희 애들에게 발제해 주시는 우리 선생님, 교수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저희가 본격적으로 이 남북관계 발전법, 대북전단 살포법에 대해서 진지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요한 말씀을 두 분께서 해주시겠는데요. 서보혁 통일연구원의 서보혁 박사님과 그리고 북한 개발 대표이신 우리 강미진 선생님께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보혁 박사님께서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강미진 선생님께서 이어서 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서보혁 박사님은 통일연구원의 연구위원으로 계시고 또 저희도 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전문위원으로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오랫동안 그 남북관계 발전이라는 큰 틀 속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또 연구를 해오셨습니다. 우리 서보혁 목사님께서 박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화면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서보혁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북전단 살포 금지 입법의 의미와 쟁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뭐 말하기 좀 편하게 하려고 또는 언론 보도를 그대로 이제 인용해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표현 자체가 조금 부정적인 측면이 있고 이 법의 공식 명칭이 아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을
이번에 개정된 것입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12월 2일, 법사위원회에서 12월 8일 의결을 거쳐서 본회의에서 지난 12월 24일 의결되었고 29일 날 공포되었습니다. 그러나 시행은 3개월 후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는데요. 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느냐 이 개정된 내용이 이로 지금 쏠려 있는데 저는 그것도 부인하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면서 특히 이제 남북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인권 또 평화, 화해 그리고 발전 여러 가지가 있는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느냐가 하나의 큰 쟁점이 되고 또 하나 더 중요한데 우리가 지금 이 쟁점 여론 조성에서 놓치고 있는 게 이 인권이라는 아주 아름다운 보편 가치가 다른 보편 가치들과 어떤 관계에 있냐 그것들을 다 무시하고 인권만 추구하면 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 기회에 생각해 볼 기회를 가져야 되는데 그 일부 인사들이 우리 내부의 여러 가지 정치적인 남북 간의 어떤 맥락들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국내에서 건전한 논의를 조성하기보다는 이런 상황을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는 쪽과 연계를 해서 부적절한 여론을 조성하는 이런 행위들이 있는 것은 이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제 문제의식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 이 법이 만들어지게 된 그 배경을 정부 자료를 좀 소개를 드리면서 왜냐하면 제가 기본적으로 이 법에 개정된 거나 그 취지에 대해서 정부 입장에 제가 큰 틀에서는 동의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나 종합적인 판단은 제가 말씀 말미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남북 간의 전쟁을 하고 나서 지금까지 쭉 관계를 만들어 오고 있는데 크게 보면은 그 협력과 갈등이 이렇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것들이 약간 조정 국면에 있는데 어쨌든 간에 남북이 대화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합의하는 것 중에서 가장 큰 것이 서로 뜻대를 존중하고 비방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신뢰를 조성해서 평화와 통일을 이루도록 노력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 비방 중단은 이 신뢰를 조성하는 가장 기초적인 사항이고 그것에 대한 합의가 남북 대화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는 늘 재확인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뭐 우리 남한의 대북 정책이 어떤 쪽이든지 그러니까 뭐 대북 압박 정책을 하든지 뭐 포용 정책을 하든지 간에 관계없이 남북 간에는 다 합의가 되어 왔고 예를 들어서 지금 접경 지역에서 북한 정권을 비방하는 또는 때로는 뭐 사실을 과장하거나 왜곡해서까지 유인물을 보내면서 그런 활동을 할 때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만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 때에도 있었고 그때도 상당히 많은 규제 단속을 했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2014년 같은 경우를 보면은 북측이 우리 민간단체의 전단 살포에 대해서 고사총 사격 도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당시에는 접경 지역 주민들의 생명, 안전이 위협에 처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작년이죠. 북측이 우리 측 민간단체 전단이나 페트병 살포에 강력히 반발하면서 물론 이것만은 아닙니다만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아주 충격적인 사건도 벌어졌습니다. 그 일부 민간단체의 전단 살포와 북측의 대응 조치 등으로 해서 접경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한 110여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생명이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이것을 인권으로 말하면 뭐 생명권이고 행복 추구권이고 생존권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인권과 다른 보편 가치들 사이에 상호 우선성을 말했는데 인권이 어디 한두 개입니까? 인권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인권들 사이에서도 불가분성, 상호 우전성, 상호 연관성이 뭐 인권을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들은 그 기본 원리를 알고 있습니다. 93년 비엔나 세계인권대회 선언문에서도 확인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전단 살포에 대응하는 북한의 위협이나 도발 가능성을 인해서 관광 문제라든지 지역 경제가 위축되는 그 경제적 생존권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하니까 이 대법원에서도 2016년에 대북 전단을 풍선에 실어 날리는 행위는 부근에 있는 국민들의 생명, 신체에 대한 급박하고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킨다 할 것이고 이러한 명백하고 현저한 위험, 이거죠. 명백하고 현저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를 제기할 수 있다고 판시를 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표현의 자유 자체를 억압할 수는 없다. 뭐 이런 취지가 이제 덧붙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국회에서 만든 남북관계 발전 기본법의 개정 내용도 표현의 자유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의 극단적인 형태가 다른 인권 또 다른 보편 가치를 명백하고 눈에 띄게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도 이와 같은 우려를 담아서 지난 18대 국회 이래 14건의 관련 입법 또는 개정안을 냈었는데 회기 만료로 중단되어 왔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접경 지역에 있는 지자체, 의회, 연천군이나 경기도 같은 경우는 대북 전단 살포를 촉구하는 성명서나 결의안을 채택하고 국회에 관련 입법 제정을 촉구하는 청원도 낸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남북 간의 그 접경 지역 주민들의 호소 그리고 우리 국가 차원에 있어서의 어떤 평화통일의 기반 조성 등등을 갖고서 입법이 추진되어 왔고 이번에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니죠. 그래서 주요 내용을 잠시 보면은 이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금지를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위반 시에 처벌, 벌금이나 징역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뭐냐면은 군사 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 이게 이제 대북 중상 비방에 해당되는 거죠. 두 번째, 군사 분계선 일대에서의 북한에 대한 시각 매개물을 게시하는 것. 이건 이제 북한을 비방하는 어떤 시각적인 수단을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거겠죠. 그다음 세 번째 금지 사항이 전단을 살포하는 겁니다. 이 전단은 당연히 이제 북한을 비방하는 또 북한을 향해서 살포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근데 이 법을 이제 비판하는 사람들 중에서 제가 좀 합리적이라고 좀 판단되는 것은 이 세 번째 전단 살포를 위에 보면 확성기 방송이나 대북 시각 매개물을 게시하는 것은 그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군사 분계선 일대. 근데 전단 살포는 군사 분계선 일대라고 하는 이 뭐랄까요 제한이 없고 그냥 이렇게 그냥 전단 등 살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 지역 어디에서도 북한을 향해서 전단을 살포할 행위는 이 법에 의해서 규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과잉 금지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지적이 있어서 이 부분은 앞으로 국회에서 개정의 기회가 있을 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을 향해서 비방성 전단을 살포하는 행위 그 전체를 다 규제할 거냐 아니면 접경지역 일대에서의 전단 살포를 한해서 규제할 거냐 이 부분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과 그다음에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 생존권, 행복 추구권, 경제적인 활동 이런 것을 보장하는 것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지에 대해서 가장 첨예한 접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위반 행위에 대해서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너무 과하다라고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만 이 법을 통과시킨 정부 여당 쪽에서는 기존의 남북교류협력 법률에 미성인 반입 반출행위에 대한 처벌과 그 수위를 맞췄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쟁점을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이 법이 세 가지 금지 사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위헌이 아니냐, 그래서 지금 이것을 비판하는 쪽에서는 위헌 신청을 이제 할 것이라고 이게 이제 시행이 되고 나면 그렇게 지금 벼르고 있는데, 관련해서 이제 정부 쪽이나 지지하는 쪽에서는 유엔의 자유권 규약에서 이제 표현의 자유가 법률에 의하거나 타인의 권리 존중, 그리고 국가 안보나 공공질서 보호 등 필요한 경우에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우리 헌법에 있어서도 제37조 2항에 국가 안보, 질서 유지, 공공 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그리고 법률로서 이건 자유권 규약을 그대로 이제 적용한 거죠, 우리 헌법이.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거 합법적이고 타당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 대북 전단 살포 등은 북한의 고사총 사격,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 폭파, 접경 지역 주민들의 항상적인 불안감 등을 조성함으로써 타인의 권리 침해, 국가 안보 저해에 따라서 법률로서 이 극단적인 또는 반평화적인 표현의 자유 행동에 한정해서 규제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대법원이 이와 관련된 판시가 있었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문제 제기할 때 이 표현의 자유가 지고지순한 다른 어떤 것을 다 무시하면서도 이것을 무조건 또는 우선적으로 보장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었는데요. 표현의 자유도 헌법상의 권리이기는 하지만 접경지역 국민들의 생명 안전이라는 생명권에 우선할 수는 없다. 일단은 사람이 살아있어야 되니까 말이죠. 목숨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위협하면서까지 극단적인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냐.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많은 우려가 그전에 있었습니다. 그전 정부에서도 있었는데 그때마다 계속 그것을 협조하지 않고 남북 간의 긴장을 조성하고 주민들의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무시하면서까지 그런 극단적인 행동을 했고, 그 효과에 대해서는 또 많은 또 의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뒤에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의 사례를 볼 때도 살포된 전단지 내용이 북한 지도부를 합성한 외설적 선전물이나 가짜 뉴스 등을 담은 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의 보호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취지의 해석이 헌법재판소 결정 내에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8년 4월 30일 선고가 있었던 예가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정점은 이와 같은 이제 접경 지역에서의 전단 살포 등 이런 표현의 자유를 막는 것이 북한 인권 개선 노력에 반하는 거 아니냐, 이런 것입니다. 그것은 일단 접경 지역 주민, 우리 대한민국 헌법이 실효적으로 적용되는 곳, 대한민국 남한을 말하는 거죠. 현재 남한 지역을 말하는 거죠. 거기에 있는 우리 국민들의 생명권 안전권이 우선이다라고 하는 답변은 아까 앞에 있었고, 그것과 별개로 북한 인권 개선에 얼마나 이것이 반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것은 오히려 북한 인권을 개선한다는 증거가 뚜렷하지 않다. 탈북해서 오신 분들의 증언이 완전히 100% 일치하지 않습니다만은 제가 들어본 분들의 말씀으로는 본 적이 없다거나 봤는데도 갖고 들어가면 이게 처벌이나 단속의 대상이기 때문에 사실 갖고 보고 집에서 공유하고 그럴 수는 없다라고 하고요. 실제 우리 쪽에서 관측했을 때도 남한 지역으로 떨어지거나 이 바닷가, 해안가 쪽으로 떨어지는 게 많아서 실제 이것이 북한 인권 개선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는 없다고 말하기는 어려우나 상당히 많이 의문이 든다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북한 주민에 대한 알 권리를 보장하는 거냐, 알 권리를 대신해준다라고 하는 건데요. 북한 주민들이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전단지에 담겨있는 내용의 어떤 정확성이나 그 범위 등을 봤을 때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의식 제고에는 거리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편 일부 탈북자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묻힌 물품을 살포하여 북한의 코로나를 확산시키자고 선동한다고 하면서 북한이 그런 이유로 강력히 반발하는 사례도 있었던 점. 이것은 코로나19 사태가 주는 또 하나의 이제 변수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 앞서 잠깐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이 법의 내용을 비판하는 쪽에서 법리적으로 가장 주장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법률 내용의 적절성, 비례성, 과도한 입법이 아닌지에 대한 그런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의 답변은 국민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준수해야 될 의무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한했다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 전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남북 합의사항 위반 시 국민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만을 한정적으로 특정하여 명시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벌칙의 정도도 남북교류협력법에 준하고 있다고 하는 거. 여기서 살포, 전단 살포라고 할 때 살포 개념의 이 법에는 단순히 제3국을 거치는 전단 등의 이동을 포함함으로써 예를 들어서 뭐 해상에서 다른 지역이나 해상에서 행하는 행동을 규제한 과도한 규제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고 있는데 역시 남북교류협력법을 준용해서 남북 간 물품 이동에 제3국을 거치는 물품을 포함한 등을 규정하는 것과 그 유사 법률 체계상의 일관성을 기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해설을 하면서 통일부 쪽에서는 예를 들어서 중국 쪽에서 북한 쪽으로 어떤 물자를 반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런 해설을 한 게 기억이 납니다. 제3국을 통해 물품을 단술 전달하는 행위는 본 개정안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이 얘기죠. 그 네 번째, 북한 눈치 보기 법안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주장인 것 같아서 특별히 제가 뭐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은데 이것은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전쟁을 하고 아직도 전쟁 상태가 완전히 끝나지 아니한 상대를 향할 때 그 상대와 합의한 내용을 지키지 아니하고 우리가 뭐 인권이든지 평화든지 무엇을 추구한다는 것은 그것은 현실적으로 부적합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인 것 같은데요. 북한이 남한을 향해서 전단을 살포하는 경우에도 우리는 이 법률에 의해서 대북 전단 살포를 하지 않을 거냐, 우리의 대응 수단은 뭐냐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대통령이 남북관계발전법 제23조에 따라서 해당 합의서의 효력을 정지하면 전단 등 살포가 우리가 지금 기재되어 있는 살포를 정지할 수 있다, 살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충분히 보장할 자유권의 하나이지만 그것이 다른 모든 인권이나 보편 가치를 무시하고 절대적으로 옹호할 성질은 아니다 생각합니다. 대북 전단 살포는 분단 정전 체제라는 맥락, 적대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점, 살포 행위 주체 일부의 공격적인 성격이 발견되는 점, 그 행위 결과가 의도와 역행하는 현상 등을 종합 고려할 때 표현의 자유를 구현하는 적정한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근본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은 헌법, 유엔 헌장, 국제인권법 등에 부합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우려를 초래하지 않는 방법으로 평화적인 의사표현의 방법으로 북한 인권 개선 활동은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대북 전단 살포를 둘러싼 논란은 많은 부분 정략적인 성격이거나 좀 왜곡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여야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하는 수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표현의 자유는 일종의 자위권의 하나죠. 이것은 생명권, 생존권, 평화권 등 타 인권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나아가서 인권은 평화, 화해, 협력 등 타 보편 가치들과의 조화를 이루며 구현할 성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서보혁 박사님께서
그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에 대한 그 배경 그리고 그 내용, 그 쟁점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잘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이제 이어서 북한 대표 북한 투자 개발 대표로 계신 강미진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겠는데요. 강미진 선생님께서는 탈북자로서 2010년에 정착을 하셔가지고 데일리 NK 기자로 좀 활동을 하셨고 그 이후에는 많은 언론에서 북한 전문가로 많은 북한 정보를 공유를 하시고 최근에는 또 대학 강의도 나가시고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몇 개월 전에 북한 투자 개발이라는 이런 인포메이션 쉐어링하고 지금 투자도 이제 직접 받으신다 그래요. 그 회사를 이제 설립을 하셨는데요. 우리 강 선생님 이 대북 전단 살포금지법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 고향을 북한에 둔 사람 중에 한국에 도착한 탈북민 중에 한 사람으로서 이런 교반은 이미 전에 나왔어야 되는 것 아니냐, 좀 늦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정말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저를 불러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대북전단하고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다면 일단 전단을 보내는 의미가 명확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단의 의미는 전단의 어떠한 상황을 날려보내서 그쪽 사람들이 보고 그 상황을 알아야 하는 게 이제 전단의 기본 사명이라고 보는데 지금까지 북한에 보내신 전단들은 북한을 비난하거나 남북관계에 결코 이제 좋은 영향을 줄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을 갖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북전단을 보내면 북한 주민들이 볼까요? 저는요, 북한에서 42년을 살았습니다. 42년을 살면서 2년을 개성지역에서 2년 동안에 살았었는데요. 나머지 40년을 살던 지역에서는 전단지에 조금도 못 봤습니다. 다만 개성지역에서 살 때 2년 동안 며칠에 한 번씩 이제 정말 우박처럼 쏟아지는 전단을 아침에 수거 확인했었는데 그 전단에 일반 주민들이 볼 수 있는 그 전단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전단이 한국에서 이제 공중에다 띄우게 되면 군이 먼저 발견을 합니다. 군이 먼저 발견을 하고 그 해당 지역에 있는 안전부들의 비상 연락망을 띄웁니다. 그러면 해당 안전부들에서는 기동대 순찰대를 동원을 해가지고 주민들도 안 쓰고 그 보안소 관련한 그런 사람들만 동원해가지고 그 지역을 완전 봉쇄를 하거든요. 그 봉쇄를 한 다음에 그 지역 안에 떨어진 그런 전단지를 전부 수거를 합니다. 수거를 할 때 저희가 저는 이제 그 대학 졸업하고 회사를 사회안전부 소속 산하의 회사를 다녔었는데요. 그래서 저희 여단이 평양 개성 고속도로 건설에 참여를 하게 되면서 이제 그 개성 지역에 나가 있었던 그 시기가 88년 80년도였습니다. 그때 봤던 전단지들이 정말 그 모두 그러니까 전단지를 듣는 사람들 자체가 얼마나 불안하냐면 전단지를 손에 쥐면 살이 썩는다 이런 그 설도 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장갑을 끼고 장갑을 낀 손으로 또 만지지 못해요. 이제 나무꼬챙이 이렇게 주워다가 방줄에 담아서 이제 불 피우고 거기다 다 소각을 해버리는데 각 여단들에서 다 죽는 게 아니라 저희 이제 양강도 여단에 들어가 있던 그 골짜기에만 딱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항해북도 금천군 개성리하고 강북리 그 사이에 떨어지는데 그 개성리나 강북리를 지난 그 다음 골짜기에서는 전단지를 본 주민들은 정말 한 명도 없습니다. 그쪽 주민들 보고 물어보게 되면 전단지를 본 적이 있냐 저희가 이제 가서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보안서에 한 장이나 두 장을 붙여놓는 걸 때 그런 것을 봤지 땅에서 본인이 직접 수거해서 본 적은 없다. 물론 이제 혹시 한두 장에 날려가서 봤더라고 할지라도 그게 이제 그 전단지를 보았다는 그것 때문에
또 시끄러운 그런 그 사법 절차가 있을 수도 있어서 주민들은 보고도 안 주고 이제 그 전단지를 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까지 뭐 북한으로 그냥 전단지를 날려보내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 북한 주민들이 불안한 거는 남한에서 그 접경 지역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거는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단지가 날아가고 날아오고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떤 생각을 먼저 하게 되냐면, 이건 뭐 상황이 뭐 급박한 건가? 전장이 터지나? 이런 그 불안함을 이제 저는 북한에서 느꼈어요. 전단지가 많이 떨어질 때는 이거 저거 남조선에서 이걸 보낼 때는 뭐 정세가 긴박해서 이런 게 오는 것 아닌가? 그러면 정세가 긴장하다는 거는 우리는 아직까지 이제 대치된 상태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 조건에서 그 불안함. 그래서 저희 물론 이제 그 무한성 산하의 행사다 보니까 모든 걸 군사 체계로 이루어졌고 부대처럼 이제 생활을 해왔지만 일단 그 외부 일정에 나가서 일을 하게 되면 좀 와야 되거나 좀 완화난 그런 생활을 했다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전단지를 이제 수거를 했거나 전단지가 떨어진 그때는 정말 호실에 들어가서 본인의 짐을 다 이제 그 배낭에다 꽁꽁 다시 싸놓을 정도로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정말 연천이나 이렇게 그 강원도 지역에 우리 국민들도 얼마나 불안한 삶을 살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전단지를 보내는 그런 활동 이런 것에 대해서 지원을 하거나 추동을 하거나 또 뭐 호응을 하거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정말 그 손잡고 물어보고 싶어요. 전단지를 북한에 보내려고 하는 그런 이유 뭐냐고. 전단지를 보내서 북한이나 남한이나 좋을 거는 0.001개도 없습니다. 남북한이 둘 다 이제 그런 전단지로 인해서 감정이 격해지게 되면 남북 간은 그냥 냉각기를 유지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전단지의 의미는 정말 그 왜 하는지도 의미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러고 물론 이제 그 표현의 자유 뭐 그런 걸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런다고 한민족이 전단지 보내는 내용 자체도 진짜 사실이 아닌 거잖아요. 다 이제 격할 수 있게끔 울분을 토할 수 있게끔 아니면 이제 분노할 수 있게끔 이런 걸 보내서 그 얻으려는 이익이 뭔가 하는 거지. 그러니까 한민족이 정말 대치된 상태에서 이렇게 반세기 넘게 있는 이거는 남북한 주민 모두가 이제 아픔이고 상처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처를 헤집으면 좋아하는 사람들이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정말 한민족의 피를 물려받고 한민족의 땅에서 그 사는 사람이라면 이걸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은 정말 다시 한번 우리 민족의 아픔 그리고 우리 한민족이 풀어야 될 숙제가 뭔지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전단지 내용이 어떤 건가를 떠나서 적대감을 유발시키고 또 이제 반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거는 남북한 이제 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런 걸로 보고요. 실제 우리 민족은 남북한이 합쳐질수록 강해집니다. 저는 그거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강함을 약속시키고 이러는 거는 어떠한 영향을 받아서라기보다 혹시 몰라서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하지만 성인이라면 능히 한민족의 아픔이 뭐고 우리가 앞으로 한민족이 같이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들이 뭔지를 어느 정도는 좀 알고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 전단지를 저희가 봤던 저도 탈북자의 한 사람으로서 전단지를 본 다른 탈북민들 내가 봤던 전단지에 저도 이제 몰래 사실 이제 보지 말라고 이제 정치부에서는 아침마다 이제 얘기를 하지만 제가 당시 개성에 나가서 일을 할 때 서대장을 했었고 서대원들이 가지고 오는 전단지를 이제 소각을 하면서 몰래 봤던 그 전단지를 속에서 남한사의 경제상을 바라가는 거는 인정을 합니다. 다만 그 정치적인 이유를 섞어서 이렇게 비난하거나 이런 거는 백해무익하다는 거예요. 저희가 있을 때 받았던 전단지에도 정부를 비난하거나 이런 정치성을 띤 그런 전단지들이 있었는데 북한 주민들은 조직적인 시스템을 유치원 때부터 타가수 때부터 그런 교육을 받으면서 이제 성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간한 그런 외부적인 뭐 전단지에 간 내용을 전혀 숙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더 단단해지죠. 북한이 지금까지 외부 압력을 이겨내고 헐러서기를 하면서 내부 실리를 가지고 있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조직생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직생활에서 저도 이제 천주교 신자이긴 하지만 천주교의 그 아까 강준석 신부님 말씀하셨던 것은 고해성사 품목인 것처럼 그 북한 주민들도 한 주에 한 번씩 상하청하라는 걸 하면서 내가 이 주에 잘못했던 걸 그러면서 사람이 조금 성장을 해가고 그런 면도 있습니다. 물론 생활청화가 다 좋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내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고 또 고쳐나가려고 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전단지 떨어진 그 상황에서도 주민들은 내가 뭘 잘못해야 되는데 이거 잘못을 만들면 안 되겠다는 그런 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조직적인 시스템 속에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걸 보내도 북한 주민들한테는 먹히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한민족이 지금처럼 어려운 그런 코로나 속에서도 서로가 뭐 마음이 닿지는 못해도 정말 바람과 그런 소망을 통해서라도 서로 남북한이 잘 되기를 기원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고요. 저는 강력히 반대를 합니다. 네, 두서 없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네, 말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남쪽과 북쪽에 이제 동시에 생활하고 계신 이진 선생님께서 대북전단 살포가 한민족 공동체의 백해무익한 행위다라는 것을 잘 증언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제 이어서 두 분께서 현장에서 증언을 하시겠는데요. 우리 이 대북전단 살포가 서보혁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접경 지역에 계신 분들의 그런 생존권 그리고 평화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에서 활동하고 계신 두 분을 모셨습니다. 윤경진 대표님 연결이 돼 있습니다. 들어오셨습니다. 네, 확인을 해주시겠어요? 윤광진 대표님 들어오셨어요? 예, 들어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먼저 연천 지역에서 농사일을 하시고 연천 지역 농민 희망내 대표로 활동하고 계시는 윤광진 대표님께 약 한 10분 정도 현장 소감의 말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연천 접경 지역에 살면서 농사를 짓는 연천 희망넷 대표 윤광진입니다. 저희 접경 지역 주민 대표로 여기 참가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연천 접경 지역 주민들은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 제정을 지금 굉장히 이제 환영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연천군에서 2014년 10월 10일에 북에서 총탄이 날아와서 연천군 중년 상곡리 마을에 마을 마당에 총탄이 박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얼마 있다가 또 남쪽에서 양원리 포대에서 대포를 몇 발 북쪽으로 날렸는데요. 그때 이제 저도 들판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머리 위로 천둥 번개가 막 치면서 그다음에 이제 미사일이 날아가는 소리 그것을 직접 생생하게 들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진짜 이게 뭐 전쟁이라는 거 아닌지 그 상황이 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감정들이 생기면서 이게 연천 접경 지역에 살면서도 이렇게 마음을 졸이면서 농사를 좀 짓고 있는 게 너무 진짜 좀 마음이 좀 아팠고요. 그래서 이번
재정법에 대해서 정말 그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빨리 됐어야 되는데 이게 좀 이렇게 늦게나마 이렇게 된 것을 환영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연천군이 그 접경 지역이면서 파주와 그다음에 포천, 철원을 같이 이제 접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도 그 삐라라 그러죠. 대북 전단을 뿌리는 사람들을 자주 봅니다. 그게 그 뭐 이렇게 TV에 나와서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저희 주민들이 지역에 이렇게 있으면 그분들이 큰 차를 가지고 오거나 아니면 그 차를 갖고 와서 아무데나 그것도 이제 주민들하고 상의도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네들이 이제 뿌리고 싶은데 가서 그냥 거기서부터 이제 전단을 날립니다. 그 풍선이라 그러죠. 저도 그걸 자주 봤는데 그렇다고 이제 주민들한테 우리가 이제 여기서 뭐 이렇게 하니까 양해를 해주시옵시오. 뭐 이런 어떤 부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들 나름대로 자기네들의 그 당위성을 가지고 그냥 상관도 없이 주민들의 뭐 이렇게 공의나 뭐 안전을 구하지는 않고 그냥 자기네 뿌리고 갑니다. 그거를 저도 몇 번을 봤고 예전에 이제 그 사람들하고 이제 그걸 다투다가 예전에는 이 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우리가 이제 막아도 어떤 뭐 경찰들이 이제 사실 이렇게 관계자분들이 오셔서 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처리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들은 우리가 항의하면 와가지고 그냥 뿌리다가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그냥 가시고 뭐 이런 어떤 상황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 법이 되면서 그 사람들이 이제 오질 않는데 그런 상황이 좀 바뀌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저희가 이제 농사를 지면서 전방에 이제 전방이라 그러죠. 저희 그 인통선 아니라 그럽니다. 그쪽 안에서 농사를 굉장히 많이 짓고 그걸 생업으로 하는데 그것을 만약에 지금 작년까지만 해도 이런 분위기면 군대에서 만약에 대북 전달 뿌리고 막 이런 상황이 걸리면 저희가 그쪽 안에 들어가서 농사도 못 짓고 군인들이 통제를 하는 거예요. 들어가지 못하게. 근데 당장 우리는 그걸 수확해서 이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거기를 못 들어가게 하면 저희가 이제 그 많은 농사를 벌려놨던 부분들을 하나도 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이 이런 어떤 부분에서 자기의 그것도 이제 이런 위협적인 삶을 살고 여기서 이제 뭐 이렇게 전쟁이라도 날까 저희들은 사실 그런 부분이 제일 민감하면서 생존권도 달렸고 이런 부분을 이런 이제 금지법을 하면서 굉장히 이제 사실은 지금 현재 이렇게 막 나타나지는 않고 있는데 이렇게 한 준비된다는 것 자체도 주민들이 이제 굉장히 좀 환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이제 이 지역 안에서 사실 주민들도 예전에는 그 이제 대북정단 살포하러 오시는 분들 그런 사람들이 와도 별로 그렇게 제지를 안 했어요. 사실은 그게 그 사람들은 뭐 어느 때 오는지도 모르고 갑자기 밤에 뿌리고 가거나 뭐 주민들하고 항상 뭐 이렇게 사이 없이 그냥 같이 와가지고 그냥 뿌리고 가고 뭐 이렇게 뭐 게릴라들처럼 아주 그런 상황이 이제 했는데 이제 앞으로 이런 게 법으로 이제 됐으니까 주민들도 이제 좀 더 안심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편하게 농사를 지으면서 여기서 살면서 사실 접경 지역이라는 게 굉장히 그런 부분에 좀 민감하잖아요. 지금 뭐 총탄도 날아왔었고 전쟁에 대한 어떤 불안감을 항상 갖고 사는데 사실 이 법이 이제 제정이 되면서 저희 이제 사시는 주민들하고 이런 어떤 대화를 해보면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이제 주민들도 좀 요즘은 인식을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이런 법이 좀 더 아직은 이렇게 금지법만 만들어졌지만 좀 세부적으로 되고 어떤 이제 좀 잘 유지돼서 저희가 이제 접경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최대한 이제 마음 편하게 농사짓고 또 이런 어떤 이제 평화적인 부분에서 이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바람을 좀 갖고 있습니다. 예, 제가 좀 두서없이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여기까지 좀 얘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윤 선생님 그 접경 지역에서 농사짓는 분의 입장으로서 참 이 법이 조금 더 자세하게 시행이 돼서 좀 접경 지역 주민들이 평화롭게 생활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잘 피력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이어서 우리 접경 지역에서 평화 목회, 평화 사목을 하고 계시는 우리 강주섭 신부님께서 경기도 지역의 종교인으로서 이 법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의정부 교구 소속이고요. 그래서 경기 북부 지역 타주, 연천 뭐 이렇게 관할을 하는 지역입니다. 저희 그래서 접경 지역에 제가 있는 그 곳도 민족화의 센터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 뭐 불과 강 건너면 이렇게 북한 지역이고 2km, 3km 떨어진 지역에 있고요. 그래서 어떤 그 예전에 확성기가 북한에서 항상 한참 나왔을 때 밤에도 많이 듣고 했는데, 네. 근데 저는 오늘은 이제 사실은 지리적인 어떤 현장 증언이라기보다 조금 전에 이제 윤 대표님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평화운동이라는 차원에서 현장 그런 의미에서 현장의 어떤 느꼈던 점 제가 그런 점을 좀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북 전단 문제의 어떤 핵심은 사실 저는 근원적인 어떤 원인 내지는 이 핵심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어떤 미국 사회, 한국 사회, 뭐 국제 사회에 대한 어떤 그 주장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것이 아까 이제 오늘 계속 얘기에 나오듯이 그럼 과연 인권이라는 어떤 보편적인 선의 문제냐, 아니면 남북 관계 안에서 한반도 평화에서 이 상황에서 실질적인 인권 문제 개선에 뭐 대북 전단이 도움이 되느냐, 아니면 강력하게 제재와 압박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되느냐, 이제 이런 문제를 조금 이제 우리가 이번에 좀 더 다뤄봐야 되지 않겠나. 이걸 계기로 이 대북 전단 사태를 계기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요. 그래서 특히 또 우리 종교인의 입장에서 우리 그리스도교가 여기 대부분 이제 우리 천주교와 개신교, 기독교 이렇게 계신데 혹시 이런 그 북한 인권과 같은 문제를 강하게 주장하면서 한반도 평화의 어떤 걸림돌이 되고 있는 데 우리 종교인들은 또 어떤 위치에 있는가라는 것을 조금 더 성찰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우리 천주교 입장에서도 우리 국제 또 가톨릭 특히 미국 천주교회나 이런 데랑 이제 연대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반도 상황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연대를 하고 평화를 위해서 정말 용기 있는 목소리를 내주고 계시죠. 그래서 분명히 우리 사회 안에서 정말 뭐 국민의 어떤 또 다수는 뭐 그게 절반이 넘는지 안 넘는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은 또 북한에 대한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미국 사회 안에서는 뭐 무관심이거나 아니면 또 북한에 대한 아주 강경한 입장을 가지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천주교 주교회라든지 이런 데서 용기 있는 목소리를 내주셔서 좀 너무 감사한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실무자들이랑 이렇게 소통을 하다 보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어떤 의견들이 있어요. 한국 천주교회는 어떤 목소리를 낼 수 있냐,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드는 생각은 많은 경우에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 대북 전단이 바로 이제 그런 거였죠. 이게 개선이 된다는 주장을 하면서 그러면서 북한의 정부에 대한 압박, 제재를 더 강화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있는데 이제 미국 정치권이나 종교계에도 그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가고 있구나. 반대로 우리처럼 좀 대화 위주로 가야 된다, 뭐 화해 협력으로 가야 된다라는 얘기들은 별로 가지 않는다. 이제 이런 것을 많이 현장에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가 더 이런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한 가지 뭐 비슷한 예를 보면 우리 이제 종교에서는 선교에 대한 어떤 그 열망이 있잖아요. 북한 선교에 대한 열망이 있어서 종교 자유가 억압되는 것에 대한 어떤 불만 내지는 반대들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이제 그 종교적인 열성주의를 가진 분들, 신앙인들이나 어떤 사목자 목회자들이 이제 북한 정권에 대한 적대감이 강한 거죠. 그래서 그 몇 년 전에도 이제 미국의 남부에 이제 굉장히 큰 교단이라고 아주 큰 교단인데 이제 북한에 대한
이탈 주민들을 우리 여기서 한국에서 만나서 다큐멘터리를 찍겠다고 이제 연락이 왔는데 그냥 도움을 그냥 저기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래도 좀 중립적인 균형 잡힌 얘기를 할 수 있는 분을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제가 나중에 듣기로는 이제 그런 분의 얘기를 듣고 싶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 교단에서는 북한의 아주 안 좋은 상황을 조금 잘 담아서 그걸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서 그 이제 북한에 있는 신앙인들에게 좀 소개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면을 볼 때 미국 사회 안에서 지금 현재도 사실 이제 과거도 뭐 오늘 긴 얘기는 드릴 수 없지만 과거의 냉전적인 이 대립의 어떤 시작에도 우리 그리스도교가 자리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현재도 그게 진행 중이다. 이 냉전적인 대립이잖아요. 상대를 악마화할 수 있는. 그러니까 북한 정권을 적대하거나 이제 제재와 압박을 당연시하는. 북한 주민이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것을 알면서도 경제 제재를 강화할 수 있는 이유가 이제 북한 정권에 대한 불신인데 이제 그런 면에서 이 북한 인권 문제가 있고 또 종교적인 어떤 열성주의가 종교 자유라는 부분과 또 뭐 충돌을 한다 이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이 조금 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진지하게 정말 성찰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더 들고요. 그냥 이 대북 전당과 관련해서 지난 여름에 제가 우연히 어떤 영화를 한 편 봤는데 왓슨 네트워크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우연히 어떻게 봤는데 쿠바의 얘기입니다. 이 영화가 1990년대 이제 그 쿠바 본토를 공격하는 그 테러 집단이 있었는데요. 이제 탈쿠바인들이 주동이 좀 되고 해서 쿠바 본토를 이제 공격하는 테러를 막기 위해서 반대로 이제 쿠바 첩보원들이 미국 내에서 활동하고 뭐 이제 이런 얘기를 다룬 뭐 재밌는 영화입니다. 다큐 비슷한 뭐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제 픽션이긴 하지만 영화인데 여기서 좀 재밌는 장면이 그 이 반카스트로 단체가 비행기를 띄우는데 마이애미에서 비행기가 올라가가지고 하바나 상공까지 날아가요. 그래가지고 전단지를 뿌리더라고요. 90년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전단지 문제가 있는데 이제 90년대 쿠바에서 경비행기에서 전단지를 뿌리는 걸 보면서 이제 조금 씁쓸한 웃음을 지었는데 실제로 이게 아시다시피 그냥 영화의 어떤 그냥 픽션이 아니라 98년에 이제 이런 그 전단지를 뿌리는 경비행기가 격추가 됐잖아요. 98년도 실제로 2월에 그 이 반카스트로 단체가 그 띄웠던 그 비행기가 쿠바 공군기에 의해서 격추가 되고 쿠바랑 이제 미국 사이에 안 좋지만 더 안 좋아지고 경제 제재가 더 강화되고 쿠바 경제 상황 더 안 좋아지고 그래서 쿠바 인권이 개선됐느냐? 쿠바 국민들의 삶이 더 나아졌느냐? 이거는 뭐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그런 제재와 어떤 이런 긴장과 충돌이 군사적인 긴장이 쿠바 인권을 개선하지 않았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반도의 상황과 뭐 조금 다른 측면은 있지만 우리가 이런 다른 사례들을 이렇게 보면 충분히 그 우리의 상황도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오늘 이제 여기서는 이제 많은 뭐 비슷한 얘기들을 다 하셨지만 북한 정권에 대한 어떤 그 강경론의 어떤 입장의 어떤 그 진심은 사실은 평화 통일이나 평화 공존은 염두에 두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을 솔직히 좀 들여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좀 우리가 조금 더 평화 교육이 절실하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우리 국민들 또 미국 사회에서 미국 정치인들 또 인권 단체들이 좀 많이 아까 제가 무지의 죄라고 얘기할 때는 이제 그분들 생각을 한 건데요. 한반도의 상황을 좀 더 잘 이해시킬 수 있는 평화 교육이나 어떤 우리 외교 활동 정부도 좀 노력을 어느 정도 했는가 또 우리 민간 단체도 해야 되겠지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인권의 문제를 자꾸 이제 얘기를 저쪽에서 하는데 2014년도 제가 지금 찾아본 논문에 따르면 북한 당국이 제일 이제 크게 반발했던 게 2014년 UN 북한 인권 조사위원회 보고서 커비 보고서라고 하나요? 이제 여기인데 이 북한이 정말 싫어하는 이 보고서에서조차도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서는 한반도의 궁극적인 평화가 정착돼야 된다. 이거 너무나 당연한 거죠. 전쟁 끝나지 않고 지금 종전이 되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인권 개선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정말 평화적인
관계가 수립이 될 때 국가 사이에 인권이 개선될 수 있다고 이 정말 북한이 싫어하는 인권 그 조사위원회 보고서조차도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좀 더 좀 많이 이렇게 인지하고 좀 더 알리고 서로 노력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성찰적으로 좀 이렇게 보면서도 용기 있게, 좀 인권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좀 그 정의 평화 위해서 노력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 이게 또 인권 문제라 그러니까 용기를 못 내는 경우가 있어요. 목소리를 괜히 좀 내기가 근데 조금 더 진정한 정의와 평화를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강신부님 고맙습니다. 평화운동, 평화참모를 하는 입장에서 조금 더 저희가 면밀한 국제연대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도 오늘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시간을 너무 잘 지켰어요. 예정했던 시간보다 조금 일찍 한 5분 정도 발제를 저희가 마치는데요. 특별하게 한 분 초청해서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저희 지난 수년 동안 그 접경 지역에서 월요 평화 기도회를 조직하고 계신 개신교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그 접경 지역에서 평화 기도회를 개최하면서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그 해악을 직접 눈으로 경험하신 분입니다. 여기에 대표로 계신 김찬수 목사님 모시고 그동안의 활동에 대해서 잠깐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 목사님 연결이 되셨어요? 김 목사님, 김찬수 목사님, 저기 계십니다. 말씀하세요. 음소거 해제. 음소거 하시고 음소거. 예. 들립니까? 네네, 말씀하세요. 예. 아이고, 반갑습니다. 월요 평화 기도회 김찬수 목사입니다. 우리 소개를 좀 먼저 좀 드리면, 우리 지난 2018년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 열리기 하루 전날, 그러니까 26일이죠. 26일에 한 50여 명 우리 그 한국 기독교 장로회 소속 목회자들이 남북 정상회담이 평화회담으로 결실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철야 기도회를 했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해서 이후에 매주 월요일 날 접경 지역을 순례하면서 평화 기도를 이어오고 있는 목사들 모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기도를 했을 때만 하더라도 평화가 이루어지겠다, 평화의 봄, 또 평화가 꽃피는 날이 올 것 같다 하는 그런 기대가 굉장히 컸었는데, 이후에 다 아시는 것처럼 북미 회담 결렬되고 또 아주 지리한 비핵화 논쟁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작년에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되는 그런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남북 관계가 다시 그 판문점 회담 이전으로 되돌아가는 거, 이 아픔을 지켜보면서 정말 아픈 마음으로 기도를 이어가야만 했습니다. 기도를 이어가던 중에 작년 6월이죠. 그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탈북민 단체들이 접경 지역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고, 또 이것으로 인해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 지역에 실질적인 위협을 받고 있는 접경 지역 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는 그런 보도를 접하면서, 이것은 그동안 남과 북이 만나서 여러 가지 합의를 한 것들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그런 행동이고, 이 문제는 이 남과 북의 평화를 원하지 않고 이거를 깨트리고 긴장 상태를 유지함으로 자기들의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세력, 예를 들면
미국의 군산복합체라든지 등등등 그런 세력의 조직적이고 치밀한 그런 계획 속에서 나온 것이다는 사실을 인지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6월, 7월인가요? 여기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 후에 국회에서 이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이 제정이 되자 그 유엔 인권 북한 인권 쪽 그 라인에서는 이 법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위축시킨다는 취지의 기고를 동아일보에 올렸고 때를 맞추어서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많은 시도들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보수 언론들을 중심으로 아주 악의적이고 또 편향된 그런 보도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그 한국교회연합단체 한교협인가요? 까지 가세해서 마치 한국교회도 이 법을 반대하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얼마 전에 조선, 동아, 중앙일보에 공정한 보도를 촉구하는 공개 서한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본인이 잘못 눌렀나? 음소거가 됐는데. 목사님 음소거 됐습니다. 음소거 안 들려? 됐어요? 네. 예. 공청회 열린 거 기쁘게 생각하고 이것을 계기로 세계 교회와 특히 미국 교회의 그 대북전단 살포의 위험성 그리고 이 금지법의 정당성을 우리 한국 교회의 입장을 담아서 확산시켜 나가는 그런 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평화의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예. 네, 김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그 월요 평화기도회 기장이 시작을 했지만 지금은 초교파적으로 에큐메니칼 그 모임으로 지금 잘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저희가 약 한 25분 정도 자유롭게 질문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들 그 남북관계 발전법, 특별히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서보혁 박사님이나 우리 강미진 선생님께 질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물론 연천 지역의 윤광재 대표님 포함해서 강신민 자유롭게 일단 질문 한 5분 정도 받고요. 그 다음에 자유토론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멘트는 나중에 해주시고요. 질문부터 해주시죠. 우리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는데요. 여기 그 화해평화연구소의 전수미 변호사님도 저희가 뵐 수 있고 이희순 수녀님 많이 들어오셨습니다. 질문부터 받겠습니다. 질문 없으세요? 아주 아주 이해를 잘하고 계신 모양입니다. 나도 한마디 이렇게. 예, 그러면 질문은 생략하고 이제 한마디씩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잔뜩 많이 준비를 해오신 분들이 많은데 노정선 박사님을 필두로 해서 노 박사님은 잠시 후에 하시고. 자, 저 말씀하시죠 이제. 노 박사님 말씀하시죠. 노정선 이게 교수님이신데. 자, 하세요. 하시래죠. 제가 말씀드릴까요? 네, 노 박사님 하셔야지 뭐. 네, 저는 사실 그 연천에 그 상공리에 포탄이 떨어진 장소에 직접 가봤습니다. 거기 이제 면사무소 주차장에 콘크리트인데 그게 깊이가 한 10cm 정도 파일 정도로 포탄 자죽이 있었고요. 그 주민들이 전부 방공호로 들어가서
숨어 있고 또 상담원이 따라 들어가서 그분들 상담해주고 또 포탄 하나는 거기에 군대 정문 앞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를 한 두세 번 가면서 저도 이제 총알 맞고 또 하늘나라 가지 않는가 겁도 나고 이제 그런 경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임진각에 새벽 6시에 그 박상학 선생이랑 저 발룬 풍선 날릴 때 저희가 그 평화 통일을 여는 사람들 4명하고 저하고 또 한 여성분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봤는데 경찰들이 그분들을 보호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장면도 봤고요. 그다음에 임진각의 그 연못에 떨어져 있는 전단을 제가 몇 장 건져가지고 저희 연세대학교에 강의 분단과 통일 강의할 때 학생들에게 저는 보여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전단의 내용을 보면 그것이 무슨 뭐 이북의 그 자유세계에 대한 정보를 전달한다는 거는 거의 없고요. 특별히 이번에 문제가 됐던 거는 이제 정말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하고 퍼스트 레이디 리서치를 아주 그냥 그 이상하게 합성을 해가지고 보내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뭐 굉장히 파괴적인 것이고 그것 때문에 연락사무소 폭발을 하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조원태 목사님이라고 그 뉴욕에 계신 분이 며칠 전에 그 워싱턴에 가서 기자회견도 하고 미국에서 청문회를 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문회 할 필요 없다라고 하는 역할들을 미국에서 하고 굉장히 좋은 일을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뭐 전단 보내는 거는 절대로 이제 보내면 안 되고 저희가 그 한겨레 유레카라는 난에 정보가 나왔는데 이것이 1945년 소련을 반대하기 위해서 전단을 보냈는데 그거 민간단체가 한 것처럼 했지만 사실은 이제 정보 조직이 한 건데 이번에 한반도에서도 역시 민간단체가 모금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지만 그 뒤에는 이제 정보 조직이 들어가 있지 않는가 이런 것이 많은 분들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를 설득을 잘 해서 미국이 그런 일을 경제적으로나 여러 정신적으로 지원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작업까지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박사님 감사합니다. 참고로 우리 말씀해 주신 분은 노정선 연세대 명예교수님이십니다. 이 말씀하실 때 자기소개 간단하게 하시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또 뭐 원영희 회장님 한 말씀 하시죠? 잔뜩 준비하고 계신 것 같은데. 예. 원 교수도 수업을 해줘야 안 들리시는 모양입니다. 누가? 고용훈 교수. 고용훈 교수, 원영희 네, 안녕하세요. 회장님 다음에 고 박사님 하시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그 우리 서보 형님 그 상세 그 발표 자료 공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무엇보다 그 화평으로 의를 이루라 하시는 예수님 명령에 의거해서 그 한국 IWCA는 적경 주민 안전과 그 남과 북의 신뢰 회복을 위한 그 대화 지속을 위해서도 본 법안이 정말 지속 잘 지켜지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양측 그 접경 지역분들 생명은 그리고 또 행복 추구권은 정말 우리가 양심 기독교 우리 그리스도인의 양심을 갖고 지켜드려야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YWCA는 그 릴레이 평화 기도 운동을 그 53개 지역 YWCA가 매주 그러니까 결국 1년 동안 전국 YWCA가 한 주씩 맡아서 릴레이 기도문을 작성 그 평화 그 릴레이 기도문을 작성하고 있는데 결국은 그 모든 10만 회원들이 공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는 세정 YWCA가 작성해 주셨어요. 여러분들의 발표와 그 실제 현장에서 겪으시는 그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인 그 사역을 그 계획하고 그 행동 그 강령 뭐 이런 등등을 법안에 의거해서
저희 좀 더 구체화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아까 그 김찬수 목사님께서 그 제안해 주신 그 미국 교회에 확산되는 그 계기를 또 구체적으로 그 만들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그 이번에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그 함께 그 평화 통일에 대한 그 편지를 또 우리 단체하고 여기도 나와 계시는데 함께 작성해서 지금 준비 중인데 이런 부분도 대북 전단 살포가 민간인들에게 그리고 그 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얼마나 위협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미국 교회뿐만 아니라 그 YWCA는 전 세계적인 그 단체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 공유해서 이 법안이 이렇게 그 통과됐고 이 법안 실천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 바라는 그런 그런 어떤 국제적인 이 운동의 국제적인 그 글로벌화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귀한 이야기들 많이 나누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우리 이어서 영남신학교 고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올해부터 그 NCC의 화평통에 들어와서 활동을 하게 된 고용원 교수입니다. 먼저 이 자리 들어서 우리 제 은사님이신 노정선 교수님 그동안 못 찾아뵀었는데 오늘 뵙게 됐습니다. 아무튼 개인적으로 찾아뵈서 인사를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노 교수님한테 워낙 교육을 많이 받았고 또 논문 지도를 받아서 노 교수님의 지종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오늘 대북전단 살포금지법 관련해서 오늘 소보육 박사님이 또 발제를 잘 해주셨고 또 김민진 대표께서 북한 주민으로서 입장을 충분히 잘 말씀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좀 들고 싶은 거는 과거 그 피델 카스트로 정권이 1959년 그 바티스타 정권을 무너뜨리고 그때 당시에 그 바티스타 정권과 그 괴를 같이 했던 주민들이 쿠바를 쿠바의 난민으로 가서 쿠바가 잘 보이는 그 플로리다 쪽에 많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70만 명 정도가 그쪽에 모여 살았고 미국 정부가 이들이 이제 카스트로 정권 입장이 있으니까 많이 지원을 해줬는데요. 그래서 물질적인 지원과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했고 이분들이 카스트로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수십 년 동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전복 시도도 했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이 카스트로 정권을 무너뜨리기보다는 오히려 카스트로 정권을 굉장히 강화시키는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미국하고 쿠바의 관계를 더 화해보다는 대립과 갈등으로 가는데 결정적으로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을 보면서 그래서 결국엔 오바마 정권에 가가지고 화해 제스처를 취하기도 했지만 우리 이 대북 전단 문제도 그쪽에 이제 탈북자들이 많이 그 일에 가담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런 일을 통해서 화해보다는 대립과 갈등을 더 촉진시키고 오히려 그걸 통해서 정권을 굉장히 도와주는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전략적으로도 결코 이게 성숙하지 못한 전략이기도 하다라는 지적을 또 안 할 수가 없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대북전단 금지법은 사실 이게 4.27 합의문의 판문점 합의사항에도 나와 있고 누누이 우리 합의사항 속에 나와 있듯이 사실은 진즉에 이거는 이게 2018년도에 우리가 합의사항을 이번에 또 새롭게 넣었는데 사실 그 후에 바로 이 대북 전단에 대한 문제, 합의 내용이 나와 있는 전단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서 처리를 했어야 되는 문제인데 좀 늦게 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쿠바의 사례에서도 얼마든지 이 문제를 찾아보고 그 대안을 우리가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저희 쿠바의 예 저희가 잘 배워야겠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 접속해 주셨는데 우리 수녀님 얘기를 좀 들어야겠습니다. 수녀님 여기 한번 보여주세요. 이순수 수녀님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여기 우리 장상연합회 민족화의회 대표하고 있는 이선중 회장 수녀님도 아마 계실 텐데요. 예. 수녀님이 경험이 많으시니까 수녀님의 이야기라든지 민족화의위원회 주기하시는 오혜정 수녀님 이제 경험 많으신 수녀님 말씀을 들으면 좋겠고요. 저는 그냥 단지 이런 법안을 공청하는 것이 좀 필요하고 특히 저희가 잘 모르면서 남남 갈등이 워낙 심한 저희 나라에 이런 기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고요. 아까 YWCA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각자 속해 있는 기관 안에서 국제 동조를 끌어내는 거, 그래서 그들에게 이런 사항을 많이 우리가 각자 역할 안에서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는 인식을 또 다시 한번 했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번에 미국에서 저희가 이런 것이 인권 침해다 해가지고 그들이 이런 것을 이렇게 반대하는 그런 움직임에 좀 더 이해할 수 있는데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녀님. 그럼 우리 오혜정 수녀님 들어와 계신가요? 수녀님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아까 들어오셨는데. 오혜정 수녀님. 네, 제가 자꾸 화면을 껐다 켰다 해서 너무 죄송한데요. 저는 오늘 개신교와 또 천주교가 함께 이런 자리를 마련했다는 것이 먼저 너무 기쁘고요. 우리 현실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함께 고민하고 더 좋은 그런 어떤 방향으로 또 함께 마음 모을 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이 법이야말로 정말 북쪽이나 남쪽이나 가장 이제 직접적으로는 접경 지역에 계신 우리 주민들을 위한 것도 되지만 결국은 양쪽 주민을 위한 그런 법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데 너무나 어떤 삶의 차원이 아니고 정치적인 차원에서 모든 것들을 이제 보시는 분들이 오히려 이 법의 가치와 어떤 효과 그런 것들을 그분들의 필요에 의해서 한반도의 평화가 아니라 당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사용하는 그런 현실인 것이 너무 안타깝고, 그런 면에서는 이제 저희가 이것을 NCCK랑 같이 준비하면서 유튜브 그 소개 글에도 올려주셨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 법을. 그래서 오늘을 계기로 더 많은 분들이 바로 알고, 또 앞에서도 많이 말씀을 하셨지만 함께 연대하고 더 좋은 쪽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크리스찬이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녀님. 저희가 참고사항으로 좀 알려드리면요, 우리 개신교에서 한반도 평화와 화해를 위해서 몇 년 전에 저희가 설립한 기구가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 포럼이라고, 에큐메니컬 포럼이라고 EFK라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전단 문제가 쟁점으로 지금 떠오르기 때문에 특별히 여러분들께서 국제적 연대가 매우 중요하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14일 날 목요일 날 9시 반에 WCC의 회원 교단이 이 EFK의 중요 멤버들인데요. WCC하고 특별히 미국 주요 교단들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공청회는 아니고 설명회를 합니다.
좀 더 한반도의 특수 상황에 대해서 아주 진지한 저희가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목요일 날 한국 시간으로 밤 9시 반입니다. 저희들이 많은 그 유튜브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초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아마 통역은 지원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시간상의 문제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걸 하고 저희 계획으로는 천주교는 또 미국에서 평화 운동, 평화 사목을 하는 단체가 팍스 크리스티니까 그 팍스 크리스티하고 좀 저희가 연결을 해서 같이 또 이런 공청회를 미국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또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우리 그 몇 분 더 초청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전수미 소장님 아직 계신가요? 네, 예. 있습니다. 한 말씀해 주시고요. 예. 아까 오늘 우선 귀한 자리 초대해 주신 서보혁 그 선생님께 감사 말씀드리고요. 너무 대북전단 법이라고 불리는 이제 남북교류협력 그 개정안에 대해서 그 잘 정리를 해 주셔서 네, 그 법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가장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먼저 사죄의 말씀부터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접경 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들의 뭐 어려움이나 그런 거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역을 하시면서 어려운 점들을 얘기를 하셨는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15년, 20년 전에는 북한 인권 활동하면서 과 같이 대북전단을 날리던 사람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누구보다 대북전단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도 잘 알고 있고 주로 뭐 제가 날렸던 대북전단의 내용은 김정일이 김일성 주석을 죽였다라던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니면 노무현 대통령님의 그 당시에 이제 합성 사진이라던가 그러니까 북한의 지도자에 대한 비난, 그러니까 실제로 북한의 인권 상황이 이러하고 이렇게 개선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 아니라 지도자에 대한 비방에 대한 그 좀 원색적인 비난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저는 이제 불에 타지 않는 비닐봉지를 제작을 해서 거기에 유인책으로서 북한 주민들이 주울 수 있게 달러를 넣어서 보냈었거든요. 근데 그 달러마저도 저는 이제 대북전단 받으신 분들이 그때는 정말 북한 인권 개선이라고 제가 정말 보람된 일을 하고 있다고 뿌듯하게 이게 그때는 어린 마음에 이렇게 날렸었는데 받으신 분들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왜 가짜 달러를 보내냐. 그리고 내용 읽지도 않는다. 그리고 그 뭐 체제를 까부신다는 게 말이 되냐. 우리 김일성 일가를 욕하는 게 굉장히 불쾌했다라는 반응들이 들으면서 제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서 했던 일들이 그렇게 우리 북한에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충격이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활동들 하지 않고 탈북 여성분들을 지원 드리고 있는데요. 아까 경찰이 보호 말씀하셨는데 저는 같이 날리면서 경찰한테 많이 쫓겼어요. 이제 쫓기면서 저는 대북전단법이 필요한 걸 느꼈던 게 우선은 경찰들은 신변보호 담당관 경찰들이 케어하는 급수가 A급, B급, C급이 있는데 C급이었거든요. 근데 대북 전단을 날리면서 A급으로 올라간 거예요. A급으로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 그때부터는 집중 밀착하는 경찰이 붙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무조건 그 정기적이 되면 그 상시적인 접근 보호를 해야 되는 의무가 부여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어떤 거물급, 그러니까 뭔가 이슈화되는 그런 탈북민들은 경찰의 승진에게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북한 관련 정보를 얻거나 뭐 미리 자기가 정보를 획득한 보고서를 올려서 본인의 승진 여부나 이제 본인의 직계 상황의 그 활동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가질 수 있는 유인이기 때문에 경찰이 좀 더 과잉 보호를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실제로 제가 삐라에 날렸을 때도 적경 지역 주민 그런 거 저희 생각 안 했었고요. 그냥 날리다가 경찰 쫓아오면 또 다른 지역 옮기고 날렸어요. 그리고 풍향이나 그런 것도 전혀 계산을 안 했고 소속가스를 넣었는데 그래서 역으로 오히려 남한 지역으로 오는 풍선도 정말 많았었거든요. 근데 날린다는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 때로는 어떤 분들 서보혁 선생님께서 워낙 말씀 잘해주시긴 한데 그럼 기존에 있는 법으로 대북전단 제재할 수 있지 않냐? 왜 이렇게
헌법상 처벌 조항까지 넣어가면서 하느냐라는 그런 이제 많이 그 비판이 있었거든요. 근데 전 날려봐서 잘 알잖아요. 근데 경찰관 이제 직무집행법이라고 있는데 경찰들이 와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게 그 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서 규제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위험한 그 사태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어서 제지를 경찰들이 실제적으로 못하고 그냥 아 그러지 마세요. 훈방 말만 한 다음에 바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법이 이제 적용되지도 않고 뭐 고압가스나 군사시설 보호법이나 뭐 5개 광고물 관리법이나 뭐 집회 시위나 항공법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뭐 전단 살포 기구가 뭐 이런 초경량 비행 장치에 해당되지도 않고 여기 뭐 특정 장소에 뭐 북한 지역 불포함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관련 법들이 다 많이 있는데요. 그 법에 의해서 사실은 규제를 지금까지 사전적 규제나 사후적 규제가 이루어지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그 해석들이 다분했기 때문에 헌법상으로도 헌법 자체로 헌법 3조, 뭐 평화통일 4조 조항이라던가 북한의 화해 협력을 동반자로 보는 아니면 뭐 37조의 이제 뭐 기본권 제한 조항 그거에 의해서도 뭐 국가 안전보장 사유로 했어도 이거를 헌법 규정만으로 치료 제한도 힘들고 또 국제법상으로도 유엔 헌장 2조라던가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한 로마 규정에 의해서 개인에게 국제형사 책임을 지을 수 있는 범죄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지금까지 해석 때문에 실제적으로 대북 전단을 날리는 행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피해가 현존하고 명백한 피해가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파괴되고 지금 판문점 선언 이전 상황으로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실질적인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들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래서 대북 전단법이 저는 이제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상 말씀이 너무 길어 죄송하고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전단 살포 주범으로서 죄송합니다. 변호사님 말씀 너무 생생한 부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 우리가 저기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해외에서도 지금 접속을 하고 계신데 아까 스위스에서 접속하신 이 선생님 아직 계신가요? 이희정 선생님? 나가신 모양입니다. 이 선생님, 예, 나가신 모양. 예. 자, 그러면 저희들은 이제 우리가 토론이 막바지에 들어가면서 참 저기 흥미진진하게 됐는데요. 마칠 시간이 다 됐네. 아쉽게도 꼭 말씀하셔야 되겠다는 분 한 분 정도 더 얘기를 듣고 우리 이용정 총무님의 마무리 발언으로. 접을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다 좋으시죠? 예, 한 분만 더 말씀해 주세요.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전체 누가 그 지방에서 접속하신 분 계세요? 제일 멀리 한기영 목사님 울산 더 밑에 제주도 거제도 없으면 울산 해주세요. 한기영 목사님. 예. 예, 저한테 또 기회를 주시네요. 이런 공청회와 토론회는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보혁 박사님 발제와 또 우리 강 선생님, 강 대표님 이렇게 경험담, 특히 전수미 변호사님 정말 쇼킹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기독교장로회는 지난주에 이와 관련해서 특히 미국에 지금 뭐 거의 뭐라고 할까요? 내정 간섭에 해당되는 우리 국회에서 우리가 법을 만들었는데 그걸 가지고 자기들이 왜 그러냐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계가 좀 나서서 너희들 좀 내정 간섭하지 마라 이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표현은 좀 부드럽게 했습니다만 아무튼 성명서를 냈습니다. 저희 바람은 우리 이 NCC 그리고 천주교 들어와 계셨는데 종교계에서 정말 너희들이 대북 전단 살포하는 결국 보면 돈 문제잖아요. 우리 분단의 긴장을 이용해서 돈 벌어먹겠다는 놈들이 지금 여기 와가지고 우리 생존권을 위협하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정치적 이해관계 뭐 이런 게 많이 있지만 그래도 종교인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양심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명백하게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 특히 그 뉴욕에 계시는 우리 목사님들과 그 교민들이 의회 앞에 가가지고 막 반대하고 막 이러는 성명을 표시하고 이럴 때 우리 국내에서도 거기에 힘을 실어주는 어떤 그런 입장 표명을 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각 부문별로. 그리고 우리 NC 차원에서 못하면 각 교단별로나 혹은 심지어 어떤 교회별로 해도 좋겠고요. 그렇게 해서 각계각층에서 그리고 각양의 단체에서 각 어떤 뭐 개인이어도 좋다고 봐요. 이 반대 표명을 정말 크게 많이 해줘서 미국 너네들 정말 간섭 그만해라. 우리 문제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죽고 사는 문제다. 왜 너희들이 여기 와서 총 쏘고 난리냐. 이런 얘기를 좀 아주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종교 지도자들이 먼저 나서서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자꾸 미국 얘기 하셔서 우리 총무님 말씀하시기 전에 거기 미국 사람이 한 사람 들어와 있어요. 그분한테 저기 한 말씀 부탁해도 될까요? 한 3분, 1분만. 여기 컬트 아까 들어왔는데 또 너무 미국 얘기를 많이 해서 나갔나 보네요. 아니요. 아직 있어요. 다 이해를 하셨죠? 한국말로? 근데 100% 이해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100% 이해 못해도 한국말로 좀 해보세요. 전당 문제에 대해서 미국 특히 사람 입장으로서. 줌으로 이런 그 아주 복잡한 얘기 많이 알아듣기 조금 더 힘들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없으면 그냥 앞에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냥 간단하게 제가 얘기하면 아마 특히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저기 미국 정부는 이 한국 한반도에 있는 상황이 이해 잘못하니까 이런 법 만들고 있나 봐요. 왜냐하면 지금 완전 전쟁 상황이에요. 미국인들이 아직 한국 전쟁이 안 끝나는 상황이 아직도 하나도 몰라요. 그래서 나는 계속 미국 갈 때 저는 교회한테 한국 종전 캠페인 대한 얘기할 때 미국인들이 이렇게 반응해요. 아직 전쟁이 있어요? 아직? 안 끝났어요? 엄청 그런 놀라운 반응이 많이 받았으니까 이런 위험, 이런 상황, 이런 전쟁 상황 있을 때 그럼 그때는 특별한 법, 특별한 대책 필요한 거 제가 이해할 수 있는데 아직 미국인 이런 상황 몰라서 이해 못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합니다. 예, 미국 분으로서 아주 정확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다 이해가 되신 거죠? 컬트 말씀하시는 거. 예. 그러면은 우리가 이것으로 이제 소 박사님. 네, 많은 선생님들 토론 논평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한 말씀 보태고 싶은 것은 우리 국내에서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건전한 여론을 조성하는 것, 그다음에 미국을 비롯해서 국제사회와 우리의 뜻을 공유하는 것, 이런 것을 관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논리가 좀 뭐랄까요, 보편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하다가는 평화가 더 중요하냐, 인권이 더 중요하냐, 이런 식의 논쟁 구도가 형성될까 봐 저는 조금 걱정이 됩니다. 이 핵심은 둘 다 중요한데 특정한 방법이 그것에 기여하느냐 기여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뜻을 모으는 방향으로 오늘 얘기가 저는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지적이시고요. 우리 강미진 대표님께서도 마무리 말씀. 네, 저는 사실 한반도의 평화는 남북한이 같이 만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 한반도 남북한 주민이 모두 가지고 있는 그 상처에 재를 뿌리는 일은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상처를 빨리 아물게 하자면 남북한 주민이 다 같이 움직여서 하나의 마음으로 가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협의 총무님이신 이영종 목사님께서 마지막 발언해 주시고 네, 마치도록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주 재밌는 공청회를 저는 참여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 북한 주민으로서 개성에서 전단들을 수거해야 되는 책임을 지셨던 우리 강미진 대표님의 증언과 또 접경 지역에서 전단을 뿌리셨던 우리 전수희 변호사님의 증언, 이 두 분의 증언을 별도 편집해서 좀 유튜브에 같이 올리면 대단한 증언이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5분 정도 제가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는데 아마 마무리 정리하는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세계사적 차원에서 냉전 시대가 종언을 구한 지 30년 세월이 흘렀지만 한반도는 휴전 중인 한국 전쟁과 냉전 시대의 산물인 분단 체제를 재구성하지 못한 채 냉전의 긴장 속에서 분단 75년, 한국 전쟁 70년 세월을 지냈습니다. 냉전 시대를 이끄는 저변 문화인 냉전 문화는 체제 우월성 경쟁에서부터 정치적 선전도구로 전락한 문화 행동에 이르기까지 선전선동으로 점철된 반평화적인 문화입니다. 냉전 문화의 사회 심리는 인식론적 모순과 확증 편향을 강화시키므로 상황에 대한 합리적 판단보다는 오판을 유도하였습니다. 냉전의 이분법으로 인한 잘못된 인식이 잘못된 결정을 지속적으로 양산하면서 냉전을 조장하고 위험한 양상으로 발전시킨 결정적인 요인이 된 것입니다. 전단 살포 행위는 냉전 시대의 대표적인 선동 행위로 한반도에 형성된 분단 냉전 체제 하에서도 익숙하게 경험한 심리전입니다. 냉전 시대의 남과 북은 서로 다른 정치 문화적 정체성을 발전시키면서 소위 냉전 민족주의에 근거한 체제 경쟁을 해왔습니다. 그 과정에 삐라로 불리는 전단 살포 행위는 체제 선전, 심리전을 위해 남북 모두가 상대를 향해 자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전단 살포 금지는 이미 1972년 7.4 남북 공동성명과 1992년 남북 기본 합의서 그리고 2018년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한이 합의한 내용입니다. 90년대 이후 변화된 상황 속에서 전단 살포의 실효성을 발견하지 못한 남과 북의 정부는 전단 살포를 중단하였습니다. 2000년대에 탈북민이 지니는 특수한 분단 정체성이 새로운 동기가 되어 대북 전단 살포 행위가 민간 차원의 냉전 행동으로 재개되었습니다.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는 대북 전단은 북한 동포들에게 전하는 탈북민들의 마음이요. 이것을 막는 것은 김정은 정권에 굴복하는 것이라는 냉전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탈북민 단체 등 민간 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에 담긴 내용은 남북 체제 선전과 주민 이탈 회유에 치열했던 정부 주도의 80년대 대북 전단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탈북 단체들의 대북 전단이나 행사 현수막에는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겨냥하여 묘사한 막말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 같은 대북 전단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삐라가 북한 주민들에게 효과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체제 훼손과 존엄 모독이라고 하는 결코 자시할 수 없는 북한 체제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배경에서 2016년의 대법원은 접경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급박하고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대북 전단 살포를 제지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전단 살포 금지를 약속한 7.4 남북 공동성명과 남북 기본 합의서는 박정희와 노태우 정권 때 합의된 것으로 진영 논리를 이미 넘어서는 합의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대북전단 살포를 법적으로 금지한 것은 남북한의 합의 사항을 준수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국제적으로도 접경 지역인 파주시와 김포시가 주민들의 평화권을 확보하기 위해 유엔 차원의 조치를 청원하는 건의서를 오헤어 킨타나에게 보냈는데 이는 유엔 헌장과 결의안에 보장된 평화에 대한 대중의 권리에 기초한 것입니다. 유엔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에 의하면 표현의 자유 행사는 타인의 권리와 신용의 존중, 국가 안보, 공공 질서,
공중보건, 도덕의 보호 등의 특별한 의무와 책임에 근거해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제한은 자의적 제한이 아닌 법률에 의해 규정된 제한이어야 합니다.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접경 지역 주민의 평화적 생존권을 침해하고 남북한의 무력 갈등을 촉발하여 국가 안보를 저해하는 행위입니다. 검역받지 않은 물품은 방역에 어려움을 가중시켜 공중 보건과 배치되고 음란물과 가짜뉴스를 담은 전단은 도덕의 보호와 부합되지 않습니다. 유엔 회원국인 북한이 가입한 국제 민간 항공 협약 ICAO는 가입국의 허가 없이 타국 항공기, 무인 기구 등이 가입국 영역 상공에서 비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허가를 받지 않은 풍선을 북한 상공으로 보내는 것은 국제 규범에 저촉됩니다. 이처럼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은 남북한의 합의, 대한민국 헌법 및 대법원 판시, 유엔의 인권 규약 정신과 국제 민간 항공 협약 정신에 모두 부합됩니다. 이는 휴전 및 군사적 대치 상태라는 한반도의 특수성뿐만 아니라 무분별한 표현의 자유 행사를 규제하고 상대국의 주권을 존중하는 국제 규범의 보편성까지 포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은 표현의 자유 자체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표현의 방식을 규제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북한 인권의 개선을 바란다면 인권 친화적이며 평화적인 방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대북 접경 지역 주민들을 비롯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무력 충돌의 가능성을 야기하는 전단 살포는 인권 친화적이지 않으며 오히려 북한 내 인권 상황에 역효과를 냅니다. 북한의 체제 안정은 북한 인권의 증진을 위한 상수입니다. 인권의 이름으로 북한의 체제 전복을 선동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권의 이름으로 북한의 체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평화적 수단들을 강구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반인권 행위인 대북 경제 제재의 해제를 촉구하고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북미 관계 정상화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남과 북이 평화 공존을 추구하는 시대에 평화와 인권은 평화적이요 인권 친화적인 수단을 통해서 증진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접촉해 주셨는데 특별히 우리 이선중 수녀님께서 인사의 말씀을 전해 주셨고요. 숭례동 성당 그리고 많은 성당에서도 접속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일일이 다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 그리고 보니까는 감리교회 오일영 총무님하고 유용근 목사님께서 접속을 하셨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특별히 아까 전수미 박사님에 대한 요구가 좀 있는데요. 그건 저희들이 다 최수산다 선생님하고 유용근 목사님께서 요청하신 건 저희가 다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목요일 날 14일 날 9시 반에 WCC하고 미국 교회가 하는 이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설명회에 대한 링크를 내일 저희가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은 접속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 제정과 민족의 화해와 평화 온라인 공청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즐거웠습니다. 이렇게 헤어지니까 조금 서운하네요. 직접 뵈야 되는데. 아니 다 안 나가시는데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네, 하실 말씀 많으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허무하잖아. 꺼버리면 그냥.
한번 얼굴 한번 비춰주세요. 송내동 성당 민화위 신부님. 광릉 성당. 감사합니다, 정민. 네. 아, 김성환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옆에서 잘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많은 걸 배웠습니다. 아까 저 전단 직접 돌리신 분. 어? 네, 전세희 변호사입니다. 네, 너무 감동적이에요. 감동적입니다. 실질적인 그걸 주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바이든한테 트위터 보냈어요. 바이든한테. 수고했어. 다들 안 끝날라고 그러네. 서울에서. 서울에서 목사님 오래간만에. 마시죠. 네, 오랜만입니다. 여기 아니. 아, 수산나 씨, 안녕하세요. 김승민 목사, 우리 예. 고기 1번지로 다 모입시다. 고기 좀 사세요. 아니 우리가 빨리 모여야 돼요. 빨리 모여서 그리고 우리가 지금도 해야 되는데. 그 드라마 중에 북한 사회를 그린 드라마를 했는데 아니 커피 한잔 하시고 진짜 캐물러. 네, 전 그럼 나가보겠습니다. 오늘 네,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가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나중에 많이 불러주세요. 다음에